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역별 모의고사는 문제 형식은 모의고사처럼 나오면서 영역별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잠깐만 지금 거기에 자료에 다 나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권두월 다음 카페에 가면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영역별. 그래서 오늘은 이언어 습득에 대한 거. 그 다음 주 2주차에는 영어 평가, 3주차에 교재 개발, 4주차에 영어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5, 6, 7, 8주는 이제 읽기, 쓰기, 리딩, 라이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통합 이것들이 함께 5, 6, 7, 8주에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언어 습득에 대한 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기본적인 이언어 습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러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정의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언어 발달의 특성 이러한 어떤 기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그래서 영어 교육론도 그렇고 영어학도 그렇고 이제 일반 영어나 문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별에서 조금 더 연습을 여러분들이 7, 8월에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9, 10월에는 실제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토요일 스터디는 7, 8월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 스터디 시간에는 또 우리가 그 외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토요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평을 전략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기평이 아마 서술형 안에 있는 기평까지 합하면은 거의 10점이 넘는다라고 해요. 1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영교도 한 6점에서 8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1령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평을 많이 틀린다라고 해서 우리 1령 김명두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그 기평에 만점 받을 수 있는 노하우 3단계 영교로는 서술형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 3단계. 영어학은 역시 서술형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 3단계. 이렇게 해서 토요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도 잘 참석하셔서 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항상 좀 쫓기듯이 약간 바쁘게 나가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한 거, 또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 질문으로 놔두시고 이제 토요일 날 나오셔서 질문도 하고 또 새롭게 배워 나가고 또 알았던 거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에 아마 이미 드렸을 텐데 7월 말에는 휴가 기간이어서 그때는 이제 강의나 이제 토요 스터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쓴 거를 조금 보았는데 이따 문제에 들어가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모든 대부분의 답안이 약간 반 맞고 반 틀리고 약간 요렇게 좀 경향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맞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그 답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정말 실전과 같은 마음으로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가면은 연습처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실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글씨도 깨끗하게 쓰고 또 좀 긴장된 마음으로 그야말로 푸시드 아웃풋이 되어서 좀 쓰고 이러한 어떤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한 올 한 올 쌓여서 여러분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언어 습득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언어 습 네, 이언어 습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언어 습득이라는 거, 그죠? 뭐 우리가 그동안 뭐 많이 들어왔고 항상 이야기했었지만 세컨드 랭귀지 애쿼지션이란 말이에요. 세컨드 랭귀지 애쿼지션.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언어 습득을 할 때 인풋으로 시작을 하죠. 인풋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 아웃풋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언어 습득의 아웃풋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쿼지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학습이라고 하지 않고 이 언어 습득이라고 하죠. 세컨 랭귀지 에쿼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웃풋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에쿼지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쿼지션 무엇인가를 습득했다라는 말은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이제는 우리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개별로 구별하기보다는 reception, 즉 이해 능력과 프로덕션, 표현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 곧 리셉션과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언어 기능을 구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능력에 있는 리스닝과 리딩, 아웃풋 표현 능력에 있는 스피킹과 라이팅을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터그레이션,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곧 무슨 말이다? 오센티시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말이다. 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다라는 것이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크라셴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크라셴은 뭐라 그랬어요? 인풋을 많이 받으면 아웃풋은 자동적으로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크라셴이었죠. 그래서 크라셴은 Comprehensible Input Hypothesis에서 인풋을 sufficient하게 마치 누구처럼 모국어 어린이들처럼 주면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어 습득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모국어 어린이처럼 많은 인풋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이 크라셴이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인풋 많이 받으면 아웃풋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마이클 롱이라든지 로드 앨리스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인풋이 무엇으로? 인테이크로. 그리고 인터랭귀지 시스템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크라셴의 주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습자들이 인풋에서 인테이크에서 인터랭귀지 시스템에서 아웃풋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도움을 줘야 되죠. 선생님이 그냥 넋놓고 앉아서 너네 인풋에서 인테이크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풋이 좀 더 인테이크로 또 인테이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터랭귀지 시스템으로 그래서 아웃풋까지 나오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인테이크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노티싱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티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티싱이 바로 뭐의 시작이다? 학습의 언어 습득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슈미트라는 학자는 without noticing, without acquisit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티싱 없이는 acquisition, 습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티싱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인테이크가 또 인터랭귀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comparing, 나의 언어와 실제 타깃 랭귀지 사이를 컴페어, 비교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에서 아웃풋으로 가기 위해서는 리스트럭처링. 이것을 다른 말로 인터그레이팅. 그래서 언어의 인터그레이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싱에서 컴페어링에서 리스트럭처링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아웃풋이라는 결국 언어 습득이라는 것을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끝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노티싱이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뭐다? 바로 인풋이 어떻게 그냥 인풋을 주면 자동적으로 인테이크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인풋을 플러딩 많이 넣어줘야 돼. 또 인풋을 어떻게? 인핸스먼트 많이 넣어주는 것 뿐이 아니라 강화시켜서 넣어줘야 돼. 또 어떻게? 인풋을 프로세싱 하도록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럴드 인풋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폼과 미닝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 이러한 어떤 도움을 주는 활동을 거쳐서 바로 이러한 활동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세일리언스라는 기능을 더해서 노티싱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언어 습득, 인풋이라는 언어를 받았을 때 아웃풋이라는
에쿼지션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바로 인풋이 인테이크로 가는 거. 즉 인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그랬죠.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그래서 이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바로 이 인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인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뭐다? 이것은 숏텀 메모리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했어? 그럼 이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해서 그것이 기억나서 아웃풋까지 이끌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뭔가를 이해했다. 그런다고 하고서 끝나버리면 아웃풋까지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시험을 진짜 볼 때, 나 이거 아는 건데 쓰지는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쩌면 2단계에서 끝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넘어가려면 인터랭귀지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롱텀 메모리 속에다 넣어준다라. 롱텀 리텐션. 그죠? 그래서 바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주 그 약점은 뭐냐면 이 아웃풋을 이끄는 곳은 여기에서밖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인테이크에서는 못 끌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속에 넣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한 것만 가지고는 아웃풋까지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언어 학습자가 아웃풋을 하게 될 때, 프로덕션을 하게 될 때 단점, 그러니까는 문제점이 뭐냐면 인테이크에서 시스템까지 끌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웃풋을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쩌면 내가 아는 건데 답을 쓰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답으로 어차피 이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어설피 많이 알잖아요. 그럼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이거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처음 보는 거라고 한다면 막 열심히 외우거나 공부하거나 막 이럴 텐데 나 이거 아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인테이크에서 머물러서 아웃풋까지는 어차피 이끌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한 어떤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왜 더 이거를 연습하고 더 적용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이 언어 습득, 물론 이 언어 습득만이 아니라 모든 학습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언어 습득의 이제 원리로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라셴의 이론을 넘어서서 바로 로드 앨리스나 마이클 롱이라는 학자가 인터랙션 또 아웃풋 하이포테시스가 중요한 이유들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 학습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언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게 영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습자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터랭귀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인터랭귀지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은 에러즈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오류가 있는 언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에러를 이제 만들었어요, 학습자가. 그러면 교사가 이걸 통해서 뭘 해준다? 피드백을 해주죠. 피드백을.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학습자가 업테이크를 하는. 이것이 바로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학습자가 오류를 만들면 티처가 피드백을 주고 다시 스튜던트가 업테이크를 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 습득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교수법의 중심이 바로 스튜던트 센터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바로 학습자가 만든 오류를 근거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학습은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 러닝 중심이지 티칭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드리는 이 과정도 먼저 가르쳤다라기보다는 물론 뭐 여러분이 이전에 다 공부를 하셨지만 그래도 처음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본다라는 게 여러분의 오류로부터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오류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첨삭을 해드리면 내 오류의 피드백이 이렇게 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고쳤으면 업테이크가 이루어지는 거. 고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은 업테이크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이야기할 때 오류에는 어떤 오류가 있다? 바로 트랜스퍼의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파저티브와 네거티브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파저티브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네거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네거티브에는 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인터피어런스, 또 하나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라는 건 뭐예요? 바로 모국어에서 L2 새로운 언어로 변경되면서 방해 효과가 생긴 거.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L2 안에서 일어난 오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인터링규얼, 언어 사이의 오류. 이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인트라 링규얼 에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에서 생기는 기본적인 어떤 오류, 학습자의 오류가 왜 생겼어? 언어적으로 왜 생겼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더 많은 오류가 이제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우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외에도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컨텍스트에서 생긴 오류,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또 뭐 클래스룸에서 인듀스드 발생된 오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교재가 옛날 교재에서 잘못 가르쳐진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언어에서 생기는 이제 오류의 근원들, 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 습득의 과정을 찾을 때 먼저 오류를 먼저 찾는 게 제1 급선무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에게 어떤 오류가 나타났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난다? 나온 것처럼 피드백.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이야기할 때는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에서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은 오늘 문제도 몇 개 나왔지만 리퀘스트로,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은 익스플리시트한 커렉션으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중간 단계라고 하죠. 어느 정도 임플리시트, 어느 정도 익스플리시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임플리시트에 가까운 것은 clarification request.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한테 가까운 것은 메타 링귀스틱 피드백. 그리고 정말 그 중간쯤에 일리시테이션이나 또 뭐가 있죠? 리피티션. 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피드백의 종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제에서도 이제 리퀘스트나 뭐 메탈링귀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바로 이게 피드백의 가장 임플리시트한 또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이제 종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임플리시트한,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그런데 이제 이 리퀘스트와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은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이 리퀘스트는 가장 미닝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은 가장 폼에 초점을 맞추는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인데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교사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거. 교사가 답을 제공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리퀘스트는 의미적으로 답을 제공해주는 거고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은 너 이거 틀렸다라는 걸 익스플리시틀리하게 인디케이트 하면서 답을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피드백의 공통점은 얘와 반대로 누가? 스튜던트가 리포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 선생님이 답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힌트만 주죠. clarification request 같은 경우는 뭐 pardon, 뭐 I'm sorry, what do you mean by that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메탈링귀스틱은 뭐 이건 제런드잖아, 뭐 verb 플러스 s잖아, 뭐 이런 식으로 힌트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답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리포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피드백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선생님이 학생이 오류를 했어. 내가 선생님 피드백을 줬어.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건 뭐다? 이걸 통해서 학습자가 업테이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업테이크. 그 중에서도 with repair. 학습자가 맞는 답으로 업테이크 하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피드백들이 업테이크 with repair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물론 완전히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보고서 예를 들어 clarification request 다음에 학습자가 이제 제대로 리포뮬레이션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업테이크를 리페어를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에 나올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답안을 보면서 조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금 에러는 학습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에러는 학습자가 만드는 거고 피드백은 교사가 해주는 거고 업테이크는 학습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피드백의 질문을 받았으면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의 답안을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답안을 쓰면서 여러분이 답은 학생의 응답으로 답을 쓰시면 그건 답이 아니겠죠.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걸 쓰는 거니까 교사가 어떤 말을 써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뭐 메탈링귀스 피드백을 썼다 이렇게 써줘야지 학생의 답을 가지고 교사의 피드백을 설명하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피드백이 업테이크를 더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는 연결할 수가 있겠지만 그 피드백 자체를 쓰려면 교사의 입장으로 업테이크를 쓰려면 학생이 어떻게 만들어냈느냐로 에러를 쓰려면 학습자가 만들어낸 오류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이 해당되는 그 분야로 답을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은 짧은 답안이에요. 여러분 4줄밖에 안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짧은 답안이에요. 그죠? 논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시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고 누구나 봐도 정말 한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은 물론 어렵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 물론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어, 동사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딱 알 수 있도록 쓰셔야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쓰시면 그것은 좀 이렇게 멀리 안드로메다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점점 더 좀 명쾌하게 쓰도록 연습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 그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테이크에서 인터랙티브 시스템에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과정, 그리고 언어 습득을 할 때 학습자의 오류로 시작해서 업테이크까지, 피드백에서 업테이크까지 이끄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에러 어널리시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학습 방법이 뭐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배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2차 그 수업 시험까지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험을 워낙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선생님의 수업에서 막 어떤 정말 영어 교수법의 어떤 향기가 막 나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정말 뭔가 다 잘 무장돼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라는 게 있고 어떤 선생님 수업은 그냥 가볍게 그냥 그야말로 서피스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뭐만 이렇게 흉내내는 거나 따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내가 정말 이해하고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좀 잘 prepared, 잘 무장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오늘 이언어 습득 영역이죠. 그래서 이언어 습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지 전체 면수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항목에 배점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씨체도 니트 핸드라이팅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좀 깨끗한 글씨체로 쓸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특히나 깨끗한 글씨체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보기 좋은 어떤 크기, 뭐 굵기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뭐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펜도 한 10자루 정도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펜 이것저것 다 써보시고서 한 10자루 정도 구입해서 계속 그걸로 연습하고 시험장에도 한 3자루 정도는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손에도 있고 또 좀 내가 잘 써지고 혹시라도 쓰다가 뭐 문제 생겨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정색 가장 잘 보이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생님 펜은 또 너무 막 잉크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약간 뭉개져 보일 정도로 진한 것은 또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0.57 정도 뭐 이렇게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한번 그 문구점 가셔서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써보고 또 친구가 쓰는 것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셔서 좀 그런 것도 손에 익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요. 특히나 이거는 어떤 다지선다형으로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들어가서 정말 글씨에서부터 어떤 칸 잘 쓰는 거에서부터 내용과 폼과 뭐 이런 모든 것의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2차까지 가기 때문에 2차는 그야말로 문 노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것서부터가 다 점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막 하이힐 실어서 똑똑똑똑 하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좀 더 공손한지 뭐 이렇게 손짓인지 아니면 뭐 표정인지 또 머리 묶은 거면 뭐 여선생님은 뭐 남 선생님도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것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를 다 평가하는 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최소한 나는 이제 학생들도 사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투도 좀 예쁘게 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면접 볼 때도 그렇고 또 수업 실현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어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20분씩 25분씩 가잖아요. 여러분 25분 동안 나를 이렇게 위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또 평가하는 선생님들은 잘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도 부족함 없이 좀 여러분의 전체가 다 평가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에는 뭐 일반적인 문제처럼 이렇게 교사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사가 이제 무슨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사 2번 선생님이 I'm thinking about how to develop my students' language proficiency above their current level. 지금 레벨보다 좀 더 높은 그죠? proficiency 레벨 높이고 싶어하는 게 이 선생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that's a big issue at the moment. If the students stay in the same stage all the time, they would be quite discouraged about what they are studying.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도 동의하는 게 똑같은 스테이지에 계속 머무른다라고 하면 뭐 좀 디스커리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정확히 그래요. 그러면서 That's why I wanna get them out of the depressing zone이라고 해서 이 선생님 나름대로 그 depressing zone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 depressing zone이라고 여기서 조금 약간 뭐 재밌게 표현했지만 intermediate zone이라고 해서 그 intermediate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3점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맨날 그 3점에서 머물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프로그레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목적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하, we call it interlanguage zone이라고 하죠. The role of learners interlanguage is considered more and more important in modern language learning. 여기서 interlanguage의 역할이 점점 더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영어에 있어서는 바로 뭐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학습자 인터랭귀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BING 준비해 와서 가르치고 오늘은 have PP 가르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인터랭귀지라는 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학습자의 에러 인터랭귀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터랭귀지가 점점 더 중요한 어떤 학습 어떤 요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티처 원이 다시 그렇다면 뭐가 그 학습 인터랭귀지의 이그젬플이 될 수 있나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What can be the example?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for example, a Korean speaking learner of English라고 하면 she go to school every day. third person singular s를 빠뜨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Due to influence from Korean, which does not have this grammatical feature.
A learner might say gold instead of went, applying a regular past tense rule to an irregular verb.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nterference, 맨 처음에 나온 건 interference, 두 번째 나오는 건 over generalization. 두 가지 예시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러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teacher 2가 then do you have any good methods that students get out of the interlanguage zone?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there are a few with focused feedback을 가지고 조금 더 specific, consistent, targeted feedback을 에러에 줄 수 있다. 이거는 글로벌한 커렉션 주는 것보다 아주 특정한 그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I also increase exposure to English through authentic materials and interaction with native speakers to provide more models of correct language use. 그리고 좀 더 많은 실제 어떤 자료들을 봄으로써 또 배우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레귤러 에러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서 어떤 컨시스턴트하게 일어나는 에러나 패턴이나 또 학습자 테일러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면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이죠. 개별화된 학습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학습자와 함께 어떤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학습자가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적절한 단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대화에서 보면은 The two teachers talk about some of the methods that students develop their language proficiency above interlanguage. 그죠? 인터랭귀지 이상의 어떤 프로피션시를 지금 기르고 싶은데 이걸 이해하면 지금 여기서 그 by understanding a phenomenon 하고서 그 어떤 phenomenon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phenomenon을 이해함으로써 이것은 뭐로써 이걸로써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피노미널을 이해하면 교사들이 바로 어떤 무엇에서 학습자들이 뭐에서 넘어가게 할 수 있다? 플라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토라는 게 바로 스태그네이츠나 플라토나 어떤 의미적으로는 같은 유사한 의미예요. 스태그네이츠, 퍼시스턴트, 플라토 이게 다 같은 의미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플라토라는 게 바로 정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기, 스태그네이츠 어떤 머무르는 것, 퍼시스턴트 지속해서 그 오류가 나오는 것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랭귀지 애쿼지션 저니를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로에 들어가는 말이 뭐다? 프로그레스가 스태그네이츠, 정체되는 시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persistent 어떤 지속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fossiliz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fossi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돼서 화석화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지속이 돼서 계속 그것이 굳은 상태로 있는 거. 그래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단계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바로 fossiliza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때는 당연히 이 근처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전체의 내용은 이 언어 습득에 대한 거 인터랭귀지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근처에서 이것에 이러한 것으로 설명하는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은 답을 이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역시 2번도 이제 2페이지로 나와 있는 좀 긴 내용이었었는데 한번 보시면 For a long time, it was assumed that second language classrooms could not provide appropriat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learn many different speech acts.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스피치 액트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맨날 뭐 문법,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단어 이런 것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피치 액트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this was especially true in teacher-fronted classroom. 특히 교실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그 수업, 특히 어떤 수업? Teacher Initiation, Learner Response, Teacher Feedback.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어떤 패턴이라고 얘기하죠? IRE, IRF라고 하는 패턴이 바로 이거죠. 교사가 시작하고 학생은 대답하고 선생님은 피드백 주고 그냥 이런 수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수업에서는 이런 스피치 액트를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런 수업에서는 뭐가 강조됐다? Grammatically correct. 문법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런 것만 주로 강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owever, 그렇지만 learning how to use speech acts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이제 근데 점차적으로 스피치 액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캐서린 발도비와 하리그라는 학자는 observed different usage of speech acts between the way in which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communicated with their professors as they discussed their course selections in academic advising sessions.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non-native와 non-native의 어떤 언어의 차이를 구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제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학에 가면은 non-native와 native가 함께 학습하는,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보니까 어떤 아카데믹 플랜을 니고시에이팅 하는데 차이가 있더라. 그죠? 어떤 아카데믹 플랜을 이렇게 니고시에이팅 할 때 차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non-native 같은 스피커든, non-native 스피커는 어떤 서제스션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네이티브 스피커는 서제스션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또 non-native 스피커는 뭐에 조금 능숙하지 못해야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미티게이션이라는 걸 활용하는데 능숙하지가 못하대요. 그건 미티게이션의 예가 바로 그 아래 나오죠. 네이티브 스피커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I think I would like to take this course 이렇게 말한대요. 반면에 non-native는 I will take that course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티게이션이 지금 여기 예시에서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will take라고 하지 않고 I think를 더 붙여서 그 다음에 would like를 씀으로써 will take보다는 어떻게 한다? 좀 더 부드럽게. 미티게이션이라는 게 뭔가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조금 더 어떤 뭐 강력한 거를 좀 더 약화시키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미티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에서 미티게이션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was also a tendency on the part of the non-native speaker 입장에서 reject suggestion 할 때도 어드바이저가 어느 경우에 루드나 inappropriate 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they would reject an advisor's suggestion to take a particular course by saying I think I'm not interested in the course.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말한다? My schedule conflicts with that course. 아니면 the other course would better meet my needs. 죄송해요. 이거는 먼저 I think I'm not interested in that course. 이거는 이제 그 non-native가 말하는 예시죠. 그런데 my schedule conflicts with that course라든지 the other course would better meet my needs. 보통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네이티브의 같은 경우에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물질 명사로 그죠? 코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든지 또 뭐라고 했죠? 다른 코스가 조금 더 맞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코스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티브와 넌 네이티브를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다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지금 다른 예시로 여기서는 지금 서제스션의 예시로 했는데 지금 그 B 파트에 오시면 이제 리퀘스트라는 것을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파트 보시면 첫 단계는 context dependent, no syntax. 그래서 토이스토어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that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계가 가장 그 어떤 리퀘스트를 이야기하는 가장 그 기본 단계. 기본보다도 사실은 뭐 프리베이직이라고 하죠. 두 번째 단계는 포뮬릭으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 그래서 unanalyzed formulas에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can I have라는 어떤 포뮬라를 아래서 그냥 사용하는 거. 그래서 can I have pencil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unpacking. 이제 그 말을 조금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뮬라를 다른 내가 사용하는 것과 좀 이제 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indirectness 까지도 이끌어지는 거.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I would like a pizza please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pragmatic으로 좀 확장되는 단계. 여기 이제 빈칸이 나와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어떤 그 이미 가지고 있는 레파토아에다가 바로 이러한 사용을 더해서 좀 더 컴플렉스한 센텐스로 더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사무실에 가서 학습자가 그냥 Do you have time to read my report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wonder if you라고 해서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디게이션의 사용으로, 그죠? 미디게이션의 사용으로 좀 더 컴플렉스한 센텐스를 넣어서 미디게이션의 효과를 높이는 단계.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매틱적으로 네 번째 단계에 왔을 때 미디게이션의 사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5에 와서는 파인 튜닝, 아주 정밀해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파티스펀츠, 고울즈, 컨텍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리퀘스트를 할 때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멀 디너에 가서 학습자가 그 주인의 학습자 어떤 그 내 스피커가 주인에게 I apologize for the convenience, but could I trouble you for a glass of water, please? 네, 좀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참여자가 누구인지, 고울이 무엇인지,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아주 정교하게 그 포멀한 요청을 하는 단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계가 그 위의 단계에 비해서 뭐의 사용을 높인다? 미디게이션.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언어를 완화시켜서 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로 미디게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A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A의 내용을 살펴서 지금 이 3단계와 다른 4단계의 차이를 이용해서 답안을 써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8번. 네, 여러분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료 6쪽에 A형 1번의 그 파실라이제이션의 어떤 특성들 앞에서도 이야기됐지만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파실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형 2번의 랭귀지 미디게이션에 대한 거 어떤 때 사용하는가, 폴라이트니스, 또 인다이렉트니스, 페이스 세이빙. 우리 문제에서 그 페이스 세이빙이라는 그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전략들이 있었죠. 페이스 세이빙 전략들. 그 다음에 enhancing diplomacy and negotiation. 요즘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게 프래그매틱 파트가 중요시 되면서 어떤 영어 교육의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칭 같은 것도 그 8쪽에 있는 해칭도 미디게이션의 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해칭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를 explicitly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에 먼저 자료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 explicit correction과 request, clarification, request, metalinguistic cues, elicitation, repetition에서 8번과 10번이 지금 corrective feedback 문제인데 그 corrective feedback의 종류들 그리고 그 설명들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문제 첨삭 하다가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제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파트가 커렉티브 피드백 파트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어떤 용어들을 바로 좀 아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 보시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아래 디렉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네, 디렉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Among the options A1, 2, A2, B1, B2에서 identify two options used in each dialogue in B conforms respectivel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다이얼로그에 두 개의 옵션을 각각 identify 하시오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두 개 다 쓰시고 반 정도는 하나만 쓰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디렉션도 좀 명확하게 읽고서 그 답을 쓰셔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러니까는 다이얼로그 1에 뭐 A1인지 B1인지 또 다이얼로그 2가 A2, B2인지 이것을 써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클래스룸 다이얼로그에서 how the teacher controls the patterns of classroom communication and how the students perceive the communication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교사가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교사가 지금 클래스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패턴을 얼마나
컨트롤하는 사람인지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인식하는지 그 말은 지금 내가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어떤 폼에 집중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미닝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이 수업을 컨트롤하는지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의 컨트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1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아이디어와 스튜던트의 아이디어와 랭귀지 리소스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어떤 그런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에서는 communication starts with the teacher's control patterns of language. 그래서 A1과 반대로 여기서는 선생님 중심으로 선생님이 컨트롤하는 수업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에서도 B1 같은 경우는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 도움 주는 거. B2 같은 경우는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 학습자가 셀프 리페어까지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을 다이얼로그에서 찾아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다이얼로그 1의 경우에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 군데서 힌트를 막 이렇게 끌어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힌트는 하나에서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힌트를 주는데 우선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힌트를 보면은 우선 학습자가 시작을 해요. 이 다이얼로그는 여기서는 지금 티처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티처가 시작한다라는 것은 뭔가 티처가 컨트롤하려고 한다라는 우리가 보통 IR2 수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업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1을 보시면 I bought a pair of sneakers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이 다 뭐예요? Where did you buy them? Did you choose? Do you like the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지금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의 미닝, 학습자의 아이디어즈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피드백의 경우도 지금 여기서 지금 학습자가 우리가 피드백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뭘 먼저 찾아야지 돼요? 학습자의 에러. 오류부터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나타난 데가 2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에러. 그죠? 그래서 it's cheap than the department. 이러니까 do you like them because they are cheaper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떠한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리퀘스트로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의 경우는 리퀘스트로 임플리시트하게 그리고 학습자는 학습자의 어떤 아이디어즈, 미닝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1과 B1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2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에서 미스터 스미스가 왜 그 차를 골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의 어떤 컨트롤로서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취퍼와 취피스트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컴패러티브, 슈퍼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학생이 이제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오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메탈링귀스틱으로, 그죠? 컴패러티브, 슈퍼러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메탈링귀스틱 피드백으로 당연히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메탈링귀스틱 피드백을 활용을 해서 컴패러티브, 슈퍼러티브를 가르치려고 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티처가 중심이 되는, 그죠? 이것과 다르게 티처가 어떤 이미 패턴드된 랭귀지 패턴을 이용해서 메탈링귀스틱 피드백으로 랭귀지 폼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업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A2와 B2가 바로 다이얼로그 2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험 답안을 그대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모험 답안 자료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1에서는 A1과 B1을 따르고 Student starts with his idea of buying sneakers and own language resources. Teacher provides implicit feedback, request focus on meaning.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스튜던트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하나는 티처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의 피드백을 쓸 때는 티처가 어떠한 형식의 피드백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써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2에서는 A2와 B2를 따르는데
communication is control to teach the target form. 지금 여기서는 제가 comparative라고 했는데 조금 더 superlative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 좀 미스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superlative라고 이야기 쓰시면 게 좀 더 맞겠고요. 그다음에 teachers의 metalinguistic feedback with 뭐 comparative and superlative form이라고 하셔도 되겠고 helps students modify the form.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이 폼을 고치도록 지금 이 다이얼로그 2에서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미닝에 집중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피드백을 쓰는 거니까 선생님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설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대화에서 중심 요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그래서 A1과 B1 쓰시고 의사소통은 자신의 의견과 언어와 교사의 리퀘스트로 A2, B2는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행되고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으로 통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같은 표현을 쓰시더라도 여기는 학습자가 예를 들어 스타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는 교사가 컨트롤즈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똑같이 스타츠 커뮤니케이션, 티처 스타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직접적으로 교사의 어떤 이 수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키워드와 함께 쓰는 단어 함께 쓰는 동사가 무엇인가도 이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답안을 써놓고 물론 이제 정말 우리가 막 정신없이 답 쓸 때는 막 이 말 저 말 막 쓰지만 그래도 답안을 한번 써놓고서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여기 언어에서 고칠 게 없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이런 걸 고치면 좋겠다 하면 다음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점짜리 답안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서술형에 만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고 그 다음 문제 연결해서 갈게요.